20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주제 통합 공호 인공지능에게도 뭐 권리 능력이 있느냐 관련돼서 연계 출제한다 그랬지, 그지? 그 내용을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개념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야. 이전에 한번 봤던 지문을 보면 가와, 이걸 짧게 얘기하면 가와 나가 돼서, 가는 형법에서 규정된 책임원칙, 형법은 범죄 구성 요건 그리고 처벌 규정 같은 거를 담고 있는 거지. 어디에 근거해서? 민법에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위 능력이 있냐, 책임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 가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책임 원칙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비난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래서 개인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느냐, 또 그 행위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규정한 거야. 그런데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범죄 능력은 자연인, 우리 인간한테만 인정이 되고 그 외의 존재는 행위 주체가 될 수 없지. 그런데 행위 주체는 될 수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규정은 돼 있단 말이야, 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법인은 죄는 저지를 수 없지만은, 왜?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대리해서. 그래서 법인의 주체들, 또 법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개인한테 함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이걸 양벌 규정이라 그래. 그러면은 법인의, 나를 보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법인이 될 수 있지. 법인한테, 인공지능한테 형법을 인공지능이 잘못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형법이 말하는 다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법은 자연인에 대해서만 규정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지능형 로봇들이 지금 인간처럼 똑같이 인간으로부터 독립돼서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자의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이 되게 모호해졌어. 그래서 옛날에 단순한 기계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독립된 주체로서 볼 가능성이 열린 거지. 그럼 또 다양한 법적 해석이 따라야 돼. 이걸 법철학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루먼의 체계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했어. 읽어만 볼게.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 체계 이론의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닌 소통을 더욱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행위냐 소통이냐? 행위를 소통으로 본다는 거야. 이러한 행위 능력을 소통 능력하고 대체를 시킨다는 거지, 등가로. 관점에서 체계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사회 체계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되게 짧게 설명하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지, 그지? 그렇게 되면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특정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때 범죄로 물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이 내용이. 여기서 핵심은 지금 체계 이론에 대한 부분이지, 그지? 그리고 인공지능, 이 그런 나를 보면은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지만은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권리 주체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이론적 근거로 체계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오늘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인공지능도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개념과 인격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봐야 돼. 오늘 핵심은 그거야. 보자. 읽으면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도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격성. 만약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면은 이것은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는 얘기야. 이 부분에 이제 다양한 이론적 근거랑 함께 보자고. 근대법의 토대를 둔 현행 법 체계는, 근대법이라는 건 자연법이야, 자연법. 자연적 인간, 즉 생물학적 인간이지, 휴먼. 이 개념이 아닌 인격, person, 인격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법 질서 및 법적 관계를 규율한다 그랬어요. 자연적 인간은 헌법에, 먼저 민법 이전에 상위법인 헌법에, 최상위법인 헌법에 의해 규정된단 말이야. 어떤 명분으로? 인간 존엄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선처해달라고 하면서 주로 내세우는 논리가 뭐야?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게 헌법 규정을 원용한 거란 말이야, 그지? 인간은 모두 존엄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검사 쪽에서는 그 인격이 없는 인간을 어떻게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냐, 이제. 그러면서 민법하고 형법을 원용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지. 우리 민법은 실제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인 행위 능력과 행위자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책임 능력을 규정하고 있지. 이것은 인격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인간은 실체가 있는 거지. 실체와 또 실제의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면서 또 달라. 개념들은 그래. 실체는 지금 실제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른 개념이지. 좀 이따 얘기하자. 인격은 법적 권리 주체로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누군가가 인격성을 갖는다는 것은 법적 권리 주체로 승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조직체가 법인으로 인격을 취득하면 그때부터 법인은 법적 권리 주체가 된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거. 법률 관계는 대부분 권리와 의무 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곧 법률 관계의 주체, 다시 말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나 책임 능력을 물을 때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게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민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법적 권리 주체냐. 법적 권리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죠. 그리고 인간 존엄을 따라서 헌법에 명문화되었고 민법에 세부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법인의 권리 능력은 자연인이 아니니까 헌법에 근거하지 않지. 오로지 민법 등의 법률에 명문화되어야 할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죠? 이해되지? 한편 인공지능의 권리 능력은 헌법으로부터 도출할 수는 없겠죠. 현행 민법 등의 일반법에도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제 법을 다 만드는 거야, 이제.
이때 이제 치열한 논의가 일어나겠지. 인공지능은 인간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자연인이 아닌 단순한 기술 시스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인공지능의 자율 시스템이 인간처럼 지능적으로 행위를 하더라도, 다시 말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헌법에 규정이 안 됐죠. 규정한 기본권을 누리는 존재는 될 수 없겠죠. 또한 인공지능은 법인과 또 달리 일반법에 따른 권리 능력도 인정되지 않죠. 왜? 권리 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다르잖아. 그지? 인간이 부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규정을 그대로,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을 인공지능에 그대로 원용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렇게 이게 입법 취지가 이런 것들이야.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같은 일반 법률에 따라서 권리 능력을 원용해서 승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지. 또는 새로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법규가 만들어지는 거야. 법 질서가 인공지능에 대하여 권리 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은 권리 주체가 되겠죠. 법인격을 갖는 거죠. 법인격에 준하는.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은 현행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어서 권리 주체는 될 수 없으며, 그것의 자율성으로 인해 단순한 또 권리 객체라고도 할 수 없지. 따라서 인격 개념에 대한 확장 개념 논의를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인공지능의 권리 주체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거를 살피기 위하면 오늘 중요한 건,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인격 개념의 확장에 따르는 세 가지 이론을 지금 볼 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권리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여지를 볼 수가 있어. 인격 개념은 자연인의 토대를 두면서도 그 외연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죠. 이것은 인격 개념은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덕적 인격론에 따르면은 뭐 어린 나이에 여자 이런 사람들은 인격을 갖출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근대에서도 그랬어, 그지? 고대 플라톤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래. 짐승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인격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 개념. 그러니까 계속 확장된 거지.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인간보다 인격이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 이론적 근거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덕적 인격론. 도덕적인 인격론 하면 칸트 생각나죠. 칸트의 도덕 철학에 따르면, 의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실천 이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도덕적인 정엄 명령, 당위의 명령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위를 한다고 보고 있어, 칸트는.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물리적인 인간하고 도덕적 인간으로 구분했어. 물리적 인간은 우리 현실 세계에 염두를 두는 살고 있는 인간들을 말해. 도덕적 인간은 가치, 규범 세계에 염두를 둔 인간형이야. 그래서 도덕적 인간은 자율적이고 이성적 존재지만, 물리적인 인간은 현실의 욕망, 감정 이런 데 구속되는 인간이야.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는 거야. 칸트는 계몽을 통해서 스스로 실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추면은 물리적인 인간 역시 선악 판단 능력을 지닌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대. 그래서 계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런 칸트의 관점에서 인간 존재를 파악하면 여성이나 미성년자, 노예적 인간은 현실적으로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지? 아까 봤듯이 도덕적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지는 못해. 자연적 인간이지만 도덕적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야. 무서운 얘기지, 그지? 그들은 자율적인 도덕적 그러니까 투표권도 없고 그랬던 거야, 옛날에. 고대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 투표권이,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시민권 핵심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에 참가하고 이런 것들. 자율적인 도덕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흑인들은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노예라고. 그러니까 8949 하고 그랬지.
물건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은 곧 여성이나 미성년자, 노예적 인간은 법적 주체의 지위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로 주체 중심의 근대 사상이 도덕적 인격 개념을 지닌 인간을 이상적인 존재로 설정하면서 법체계에 편입되지 못했단 말이야.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전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당장 다음 달 한 보름도 안 돼서 미국의 선거가 일어나잖아. 근데 흑인이면서 여성이면서 해리스 부총리 이런 부통령이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지. 이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봐봐. 선생님이 학교 다니는 80년대만 해도 군부 통치, 독재, 민주주의하고 거리가 멀었지. 근데 우리나라가 최단 시간 안에 민주주의와 자본 경제적 번영까지 달성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야. 아주 압축해가지고 압축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어느 한쪽에 성장한 나라는 많은데 이게 양쪽에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이게 같이 성장한 나라는 정말 드문 케이스거든.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더해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잖아. 대단한 거야 이거는. 그지?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대단한 거야. 자, 그러면 칸트의 도덕적 인격론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아까 권리 주체로서의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어렵지, 그지? 상당히.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아무튼 이런 논리도 있어. 두 번째로 볼 게 관계 존재론이야. 항상 법 철학이든 과학 철학이든 이런 게 왜 존재하냐면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법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야. 체계를 만들고 뭐 이랬을 때 법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거 아주 하드코어적인 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철학적인 고려 사항들이야. 지금 아까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지? 그러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숙고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전보다 법 철학, 과학 철학 이런 영역이 되게 중요해진 거야. 관계 존재로는 실체 존재론이라 그러지. 데카르트처럼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대립하는 개념이야. 모든 존재는 실체로서 고정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거야. 이건 어디서 또 원용이 되냐면 하이데거라고, 참 난해한 철학자인데, 세계의 존재라고. 존재는 뭐고 존재자는 뭐냐. 존재와 존재자, 이거는 나중에 공부해. 되게 어려운 분야야. 구별하면서 존재와 존재자는 다르대. 실제 존재는 존재자에 구속되기보다는 세계 안에서 세계 내 존재로서 다양한 양태로 규정될 수 있대. 이건 설명을 생각할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한참 해야 돼. 그러니까 존재는 가변적인 거지, 그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자이면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흑인이 있단 말이야. 흑인이라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 그 A라는 사람은 흑인이라는 존재자에 구속돼서 아까처럼 만약에 이 칸트의 인격론 이런 개념을 따른다 그러면은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러면 평생 노예로 사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하이데거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치? 자기가 열려 있는 거지, 자기 가능성이 세계 내에 있는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규정되고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보면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걸 원용해서 항상 세계 사상들을 이렇게 다 수용해서 비판적으로 발전하든 적극적으로 수용하든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사회 관계, 독일의 법철학은 독일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베르너 마이호퍼라는 법철학자가 있어. 하이데거의 철학적 존재론을 법 영역에 수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 체계를 발전시켰다. 하이호퍼는 존재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존재와 존재자를, 존재를 자기 존재와 뭐뭐로서의 존재로 구분했어. 우리 그때 보면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이런 개념처럼 자기 존재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 존재, 지금 여기에 있는 완성되지 않는 현 존재를 말하는 거야. 생물학적인 육체와 정신을 지닌 인간이 바로 자기 존재라는 거야. 저번에 봤던 사르트르 얘기하면 즉자 존재겠지, 그지? 사물과다. 이에 반해서 뭐뭐로서의 존재는 가능태란 말이야. 이 세계 안에서, 즉 사회 속에서 형성하는 관계 그리고 지위 등등에 따라서 부여되는 거야, 새롭게.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존재, 관계 존재가 바로 뭐뭐로서의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뭐뭐로서의 존재, 즉 관계 존재는 단일한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나의 고유한 실존인 존재의 자기 존재는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 나의 실체는. 그렇지만 뭐뭐로서의 존재는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하나일 수가 없지. 왜?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자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친구고 선생이고 다양한 형태로 가지, 그치? 뭐뭐로서의 존재, 관계 맺음에 따라서, 그치? 요컨대 자기 존재가 사회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뭐뭐로서의 존재는 사회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부여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오퍼의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 알죠?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뭐뭐로서의 존재, 관계의 존재는 아니잖아. 홀로 독고다이로 떨어져 있잖아, 그치? 응? 그래서 관계 존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뭐뭐로서의 존재로서 실체 존재론과 달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거고, 그 존재가, 그게 바로 뭐뭐로서의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오퍼가 자기 존재와 뭐뭐로서의 존재, 이런 관계 존재를 따르면 인간과 인격 개념을 구분하는 법 체계에서 그 이론적 체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 고려될 수 있지. 왜? 생물학적인 인간은 사회 안이나 밖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상응하지. 그와 달리 법 체계 안에서 법적 관계에 의해서 귀속되는 주체로서의 그걸 인격은, 인간과 인격을 계속 구분하고 있어. 뭐뭐로서의 존재에 상응하지, 그치? 왜? 인격은 사회 안에서 어떤 법적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던 나는 사회 안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선생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 선생은 선생으로서 책임을 지고 선생이 자기 일에 태만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충돌하잖아.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누구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뭐뭐로서의 존재인데 아들하고 관계 맺음을 하고 사회적으로, 그런데 아들을 지금 우리 부모들은 내 소유물처럼 자식을 해서 마음대로 막 패고 막 그냥 뭐 그걸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자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잖아, 그지? 인간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인데, 그러면은 인간의 개념을 원용하면은 처벌하기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많이 거기서 이 아동학대의 처벌 규정이 모호한 거야. 그런데
자식을 패는 부모는 또는 부모를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아들은 반사회적인 존재잖아, 그지?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어? 그래서 법체계에서 말하는 인격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법적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관계적 존재라는 거야. 아까 하이데거가 세계 내 존재라고 한 걸 원용해서 법 내 존재라는 거야. 법 안에서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법적 관계에 따라 인격은 다양한 뭐뭐로서의 존재로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부여받는 것. 말 되지? 이해는 될 거야 이게. 응? 자, 이제 오늘 봐야 될 하이라이트가 이거지. 사회적 체계론. 굉장히 어려워. 난해해. 니콜라스 루만이라고 사회학자인데 참 어려운데 오늘 이걸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참 난해해. 근데 한번 이해해야 돼. 자, 봐봐. 읽으면서 얘기할게. 사회를 사회체계와 환경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현대 체계이론 역시 인간과 인격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아까 참고로 이 관계 존재론에 따르면은 인공지능한테 인격을 부여할 것이냐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말했죠. 법적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가 되게 맺음이 미비하게 되면은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인공지능을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를 봤을 때, 인격 개념을 봤을 때, 도덕적 인격론에서 관계의 존재론. 여기도 한계가 있지. 이제 좀 더 원용할 수 있는 게 체계이론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체계이론의 기초를 이룬 독일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은 세계는 시스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을 체계라는 틀로서 설명을 했어. 이를 위해 루만은 칠레 생물학자 마투라나라는 생물학자, 저명한 생물학자의 자기생산 개념을 채용했어. 자기생산이 뭐냐 먼저 보죠. 그러면 마투라나에 따르면 생명체의 근본 특성은 자기생산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생산하면서 재기적 생산이라 그래. 자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생명체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고 이걸 사르트르로 얘기하면 대자 존재지, 그지? 생명체는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그 환경과는 분리된 자율적인 체계로서 매 순간 신진대사를 하면서 자기의 구조를 스스로 재생산해 나간다는 거야. 이게 생명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칠레 생물학자 마투라나는 자기 생산의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생명체가 존속하는 하고 소멸하는 핵심 개념이 자기 생산의 개념이었단 말이야. 우리 피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잖아, 그치? 뭐에 이렇게 해서 저번에 내가 칼에 크게 여기 뭐 하다 베었는데 피가 막 철철 넘쳤단 말이야. 이거를 막 감고 막 할 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봉합이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치? 생명체 놀라운 힘이 있지. 복원력이지. 루만은 체계 역시 이 생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 독일성을 유지한다고 본 거야. 독일성. 루만은 체계를 크게 기계, 생명체, 사회체계, 심리체계로 나눴어. 기계라는 건 조직체지, 조직. 인공지능에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유기체, 생명체, 유기체가 있고 사회체계, 사회, 우리 시스템, 법, 제도 이런 것들. 큰 틀에서 사회도 체계야, 사회체계. 심리체계는 인간을 지치게, 인간. 나누면서 자기 생산적인 자율체계는 인간의 심리체계에서도 발견되고 사회체계도 자기 생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루만에 따르면 심리체계란 의식을 지닌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 한편 사회체계는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온갖 형태의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루만은 이것을 상호작용, 조직, 사회의 세 가지로 구분했어.
상호작용, 조직, 사회. 어려워. 이때 그냥 넘어. 루만이 말하는 사회체계는 거시적인 사회 구조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번 짧은 순간이라도 긴밀한 관계 형성되면 그것도 사회체계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글을 읽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도 체계란 말이야. 일종의 다. 가령 여기서 상점에 들러 물건을 살 때 점원과 손님 사이의 관계도 사회체계고, 길거리에서 길을 묻는 사람과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짧은 만남도 사회체계고, 사회는 체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체계의 사회, 상호작용은 이런 체계들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야. 두 사람 이상이 만나 일시적이나마 동일한 관심사로 엮이는 것, 소통하는 것, 그게 상호작용으로, 그 관심사가 끝나면 상호작용은 해체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조직이라는 것도 동호회에서부터 기업에까지 여러 가지를 아우르면서 가입 탈퇴 방식으로 자유롭게 구성이 되지, 그치? 이런 것들이 모든 체계를 포괄하는 게 사회고, 사회 역시 사회 체계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사회 체계의 작동 방식이야. 어떻게 작동하냐? 루마는 사회 체계가 여기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야. 체계가. 소통은 정보를 알려주고 그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통은 정보, 통보, 이해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이해하고 넘어가. 누군가 생각,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통보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이해하는 순간에 소통이 일어났지. 생명체와 끊임없는 신진대사로 자기를 유지해 나가듯이 사회체계도 끊임없는 소통의 반복으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홀로 독고 다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만약 소통이 사라지면 체계는 소멸하는 거고, 물건을 사고 나면 손님 점원의 상호작용이 끝나는 것과 같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 소통은 사회 구조주의가 말하는 구조하고 비슷하지만은 구조주의가 말하는 건 견고해가지고 쉽게 깨지지가 않는 체계를 말하는데, 루만이 말하는 건 느슨한 연결고리란 말이야. 응? 느슨한 연결고리. 아무튼 그건 너 중요해. 그래서 루만에 따르면은 사회는 사회 체계와 그것을 둘러싼 환경으로 구성이 된대. 그래서 환경은 사회 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것들이지. 체계 바깥에 있는 것들이지.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을 권리 주체로 인정해서 행위 능력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런 게.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야. 즉 사회 체계의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그와 동시에 사회 그 자체 역시 독자적인 사회 체계야. 그렇기에 사회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거는 여기서 인간이 아니라 체계라는 거야. 사회 체계. 이게 핵심이야. 사회는 인간이 아닌 사회 체계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체계 바깥에 있는 환경에 속한다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환경에 속하는, 이게 뭐 기능적인 요소밖에 안 된다는 거야. 참 과감한 거지. 우리는 전통 사회학이나 전통 철학에서 인간은 자율적인 주체라고 아까 칸트가 얘기했. 그게 아니라 환경 바깥에 있는, 인간 체계 바깥에 있는 환경에 해당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인간이 사회 안으로 편입이 돼서 타자와 관계 맺고 체계와 관계 맺고 소통하는 과정. 소통하면은 비로소 체계가 된다는 거지. 지금 보면은 인간이라는 생명체와 인간과 생명체는 기계라는 조직체 또는 뭐 유기체, 조직체, 이 사이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 고정관념은 뭐야? 인간은 인간이고 기계는 기계고, 기계는 단순한 기계 조직체에 불과하고,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생산의 주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자율적인 주체라고 보고 있는데,
놀라운 얘기지. 인간이 무슨, 인간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그러니까 사회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에 언제든지 편입될 수 있는 기능적 요소일 뿐이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인간이나 기계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벌써 잠재적으로 이 루만의 생각은 벌써 읽을 수 있지. 사람은 기계도 인공지능도 체계 안에 들어와서 소통을 하고 그러면은 인간의 준영하고 인격을 갖췄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아까 행위하고 소통을 등가의 관계로 놓고 보는 거란 말이야. 놀라운 발상이지, 놀라운 발상.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게 열리는 거잖아, 그지? 인공지능도 인격을 부여할 수 있고, 그러면은 행위 주체로서, 권리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야. 인간은 수많은 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부분으로서 기능을 한다. 집에서는 부모인 사람이 직장에서는 직원이고, 동호회에서는 회원이고, 정당에서는 당원이잖아.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회 체계에 놓일 때마다 개인의 기능과 성격도 달라질 수 있겠죠. 벌써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루만은 일단 인간에 대해서 색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지금 보면은 도발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 전통 가치론, 철학, 인식론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자율적인 주체고 이성적인 존재고 막 이런 개념을 다 깨버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루만이 인간을 완전히 개무시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인간은 사회 체계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서 사회 안에 포섭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인격과 인간의 또 차이를 비교해. 인간은 인격으로서 사회 체계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거야. 이건 무슨 뉘앙스냐면 뒤에 이 인격을 갖추려 그러면은 사회 안에서 체계 안에 일원으로 편입이 돼서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야. 루만이 봤을 때 집에서 홀로 독고다이로 그냥 있고 희귀꼬머리는 그러니까 인격을 갖췄다고 하기 보기에는 의미가 굉장히 물음표지. 그런 사람들은 기계와 뭐가 다를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안 하면은 어려워. 체계론에서 사회 자체는 사회체계에 속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기능체계로 분화된다. 사회체계가 다양한 분화체계로 내적 분화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법, 종교, 학문, 예술, 의료, 교육 등등등 사회의 독자적인 기능체계로 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기능체계는 각자 독자적인 자기 생산적 체계에서 고유의 프로그램이 있고 고유의 코드를 따라서 작동을 한다는 거야.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사회의 기능체계는 저마다 다양한 색깔로 채워지고 그에 따라 각각의 기능체계에 포섭되는 인격 역시 다양한 모습을 갖겠지. 이를테면은 정치체계에서 자리 잡은 인격, 또 경제체계에서 자리 잡은 인격, 그리고 법체계에서 자리 잡은 인격은 모습이 제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 어? 정치체계, 경제체계, 법체계, 법은 권리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인격을 따지지.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야? 경제적인 어떤 물적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따라 가지고선 규정이 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마찬가지로 생명체계와 심리체계로 구성되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는 단일한 존재이지만 소통을 통해 사회체계 안에 포섭된 인격은 그 체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내용, 즉 다른 의미를 갖는 거지. 그래서 루만이 볼 때 인간과 인격은 개념적으로도 다르고 실질적으로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게 다 보는 거야. 그런데 루만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야. 되게 참 난해한 체계 안에서
루마는 주체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인의 주체를성을 인정하면 획일화되고 막 그러지, 그치? 우리가 보편적 개인의 고유한 개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한 거야. 사회적 체계의 눈으로 보면 개인은 체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지만은 개인 그 자체로 보면은 각자 고유한 개성, 인격을 지닌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소통하고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사회 체계하고 반동으로다가 반기를 둘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좀 더 나은 꿈도 꿀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면 어떤 일이냐? 여기까지 논의해서 칸트의 도덕적 인격론, 마이어퍼의 관계 존재론, 루만의 체계 이론은 모두 인간과 인격을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은 단일한 모습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또는 체계, 어떤 사회적 체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다양성, 다원성을 갖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같이 인격 개념을 사회적 관계나 체계에 의존하는 다원적 존재로 인정한다면 어떤 일을? 인격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상황, 맥락, 체계, 문화 등등의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거지. 상대주의가. 그리고 인격의 외연, 겉모습이나 성내용 이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변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준용하면은 인공지능조차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지? 아까 말했듯이. 인격 개념은 고정되지 않고 인격 개념이 가변적이라면 이것은 인격 개념이 지속해서 변하면서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굳이 이걸 예를 들면 인격 개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간이라는 개념도 종전의 인간부터 태아까지 확대됐고 배아에 대한 연구 진행하면서 배아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 개념에 포함할 수도 있는지도 막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생명권에 대한 논쟁도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야. 계속 인간은 고정됐잖아. 그치? 존엄을 가진. 근데 인격 개념은 계속 확장하는 거야. 아까 태아,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태아, 심지어 배아까지도.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그럼 법인에게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 지금 대충 이해가 돼? 저번보다 이해가 되죠? 현행 민법은 권리 주체가 되는 인격 개념에 자연인 외에 법인을 포함해. 법인은 법적 필요에 따라 법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인격이란 말이야. 이것을 법인격이라고 해. 법인은 자연적 인간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과 재산으로 구성되는 재단법인으로 유형화되고,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법인은 민법 체계 안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인정을 받는 거야. 이해되지? 인격과 인간이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야. 자연인과 법인이. 그래서 형법에서는 법인을 형법상 의미 있는 인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여전해. 왜?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연적 인격과 달리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도 없는, 실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책임의식을 갖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는 거야. 실체라는 게, 그죠? 법인이라는 게 주점. 인간과 인격의 존재 방식을 분리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을 따라 법인의 존재 방식을 파악하려 들기에 여전히 대립이 일어나는 거야. 그와 달리 존재 방식을 전통적 실체 개념과 분리해서 아까 자연
이론인 관계존재론, 체계 이론이 그런 것들이겠지, 그지? 따라 존재 방식을 파악하면 법인의 본질도 달리 규정되는 거야. 그치? 이들 이론은 특징, 인격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서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야. 권리주체로서. 체계 이론은, 자, 선생님, 실체라는 게 뭐니? 실제와 실체는 다를 수 있어요. 실체라는 걸 규정하면 뭐야?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사물의 외형적인 실상이야. 참모습. 그런데 실제는 뭐야? 겉모습과 대립하는 사물의 진정한 모습, 현실의 참모습이라는 거야.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겉마음 속마음처럼. 이걸 분리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연적 인간처럼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주체가 되면은, 아까 책에는 그것의 사회적 존재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존재가 사회 안에 실제한다고 보는 거야. 이게 체계이론의 핵심이야. 기계들도, 인공지능도 사회 안에서 소통하는 주체가 되면은 실체는 없지만 실제한다고 보는 거야.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실제가 인정된다 그러면 그 인격을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앞서 말했듯이 사회체계, 이 대표적인 예가, 루마는 사회체계가 소통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통을 통해 사회체계가 창발하는 것으로서 그 점에서 사회체계는 자연적 인간처럼 실체로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계 안에서 사회체계는 사회 안에서 실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둘러싼 환경과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산체계란 말이야. 아까 자기생산. 재기적 네트워크의 소통 주체로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인간으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통의 연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실체가 없더라도 실제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야. 아까 인격, 인간과 인격, 실체와 실제, 행위와 소통, 이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지금. 그지? 따라서 체계이론에서 볼 때 소통의 발화자인 인간이 사회체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통으로 만들어진 체계가 오히려 인간을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그치?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의 기능적인 요소고 이게 사회체계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행위 주체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한 맥락에서 체계이론은 법인 역시 사회체계의 일종으로 규정한다는 거야. 체계이론에서 상호작용 및 사회와 더불어 법인 혹은 법원으로 대표되는 조직체는 기계, 대표적인 사회적 체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체계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록 자연적 인간처럼 실체는 아니지만 사회 안에서 실제하는 존재인 거란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인은 법체계가 인정하는 인격 개념, 법인격에 포섭되어 제도화되고 탈인간화되고 그러면서 법인은 인간 개념보다 더욱더 인간 개념을 확장된 개념이라. 인격 개념은 알겠지? 그러니까 법인 체계이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법인한테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거란 말이야. 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좀 어렵다. 그러면 봐봐. 짧게. 법인격을 부여할 때 어떤 게 고려돼야 되냐. 인공지능이 권리주체로 인정되려고 그러면 그게 아까 말해 도덕적인 자유, 그러니까 자의식,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이 따라야 돼.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되겠죠. 짧게 얘기를 하면은 법인격을 인공지능한테 부여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논의가 된 게 저번에 되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권리 능력을 요구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자의식, 자유의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도덕적인 자격이 자율적인 존재인지.
그지? 설령 그 자유의지, 자의식이 생물학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것처럼 생물학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축되더라도 그렇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사고방식이 인간의 그것에 맞게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이게 참, 이걸 가지고 심리철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가지고,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벌써 해결됐지. 인간을 초월할 수가 있지. 인간처럼 자유의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강한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쪽과 약한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쪽. 그치? 자체가.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은 도덕적인, 지금 말해 책임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 어? 윤리.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오케이라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 능력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덕적 인간이 아니라 인격의 핵심 요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라는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뭐 인공지능의 자율 시스템,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돼? 결국은 프로그램화된 명령에 기초하는 거지. 지가 자가 증식을 하더라도. 그래서 인공지능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면 프로그램에서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 그지? 존설의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얘기했지. 자의식, 주관적인 거, 퀄리아, 현상적 의식을, 지향적 의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현상적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서 지금 한창 치열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철학자,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회적 여건을, 이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갖춘 존재로서 인공지능이 하는 행위가 인간의 자율적인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라고 준용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지. 당장에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인간이,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그거 뭐라 그러니, 뭐 차가 갑자기 막 급발진하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 그 사고. 이것도 기계의 결함이냐 인간의 오작동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치열한 논박이 지금 정해져 지금 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지금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지. 법적인 근거도, 그지? 법적인 거.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기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민법 체계는 인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 편입시킬.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자의식을 가지고 행해지기다 보다는 인간이 구성한 알고리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또 논란 소지가 있지. 지금 현재. 그런데도 인간 개입 지점이 모호한 자율행동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또 사회적 필요가 충분하다면, 다시 말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법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은 어려운 거지, 문제점이. 우리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인공지능의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 뭐 신문에 보면은 연일 떠드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그 테슬라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왔다, 뭐 미래가 열린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된다. 맞는 얘기. 기술적인 거는 거의 다 끌어놨어. 중요한 건 뭐야? 이 부분들. 인공지능한테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사회는 그것을 수용할 만한 사회적 여건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논란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이제부터 시작이란 거야.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항목이 이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쓴 21세기 철학에서 논술이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야. 이 부분들이야.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년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되게 단순한 거 나왔어. 만약에 연세대 고려대 같으면 그렇게 안 나오겠지. 심화되겠지.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책의 이름이 뭐고, 그지? 행위와 소통의 문제, 인간과 인격에 대한 부분, 그지? 그런 부분들 잘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갈라서는 지점들, 그지? 응? 실제와 실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재미있지, 그지? 어? 지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지? 우리가 봤든 우리는 막 계속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죠. 기술적인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법적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사회 체계는 촘촘하게 짜여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 범죄를. 그럼 범죄 요건에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그럼 형법을 따져야 돼. 그걸 따졌더니 또 얘가 미성년자야. 그럼 이 권리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면 민법을 따져야 돼. 근데 이게 인간이 아니고 또 뭐 이상한 또 뭐 법인 체고보다 이상한, 그러면 또 헌법까지 또 들어가야 돼. 다 그게 체계가 되어 있는 거야, 사회도. 이 체계가. 근데 보니까 현행법 책은 그러니까 인간이란 개념이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인간이라는 개념, 자연인, 인간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아까도 봤잖아. 인간은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 살아있는, 걷고 뛰고 하는 생명체를까지를 볼 것이냐, 여러분. 아니면 태아. 이거 논술에서도 나왔지. 태아의 그래, 낙태권 주제. 낙태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 그러면 인정해야 된다. 인정할 수 있다. 낙태를. 그럼 뭐야, 이거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대신에 산모의, 엄마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겠다는 얘기야. 확연히 달라. 그런데 낙태를 해도 된다면, 낙태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는 뭐야? 태아의 태아도 일종의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인격권이 있다는 얘기야. 인간이라는 얘기야. 인격권이야. 인간이라는 얘기지. 자연법에서 얘기하는 인간 존엄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거기까지 가는 섬에서 아까 넘어가서 지금 배아 줄기세포, 배아까지 이걸 또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 얘도 확장된 범위에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확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인이잖아. 자연인. 주체란 말이야. 이런 사각지대 것들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법체계는 헌법에서만 규정하는 거야. 인간에 대한 거는. 존엄하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다. 나머지는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인격. 응? 인격을 모르면 사전 찾아봐. 응? 사람으로서의 자격이지, 자격. 인간으로서의. 응? 인간에 준하는 자격. 법인격.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권리 능력을 따질 때. 그 개념을 놓고 안 하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걸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 끝난 거야. 이게 논의할 가치가 없는 얘기지, 그지? 계속 확장되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어렵고 인격으로 개념으로. 그래서 법인격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까지는 민법에 규정이 됐어. 그런데 지능형 인공지능은 이게 또 뭐하단 말이야. 이거는 기계인데, 조직체인데, 야, 이걸 행위 능력을 인정해야 되나? 인간의 명령에 따르는 건데. 그 인정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뒷받침하는 이런 큰 게 이 체계론이란 말이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 체계 아니냐? 그러니까 체계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도 인간이라는 걸 규정했단 말이야. 인간조차도 사회를 둘러서 환경의 일부래 기능을 요소를 담당하는 인간도 비로소 사회 체계 안에 편입이 돼서 타자와 또는 다른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 체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을 할 때 비로소 인격을 갖춘 실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실체와 실제 개념이란 말이야. 인간은 계속 논란이, 실체가 있느냐,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이 인격을 갖추면 실체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실체는 없는데 소통을 해서 실제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 관점들이 그런 거야. 그런 걸 갖고 다양하게 촘촘하게 그 논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냥 뜬금없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뜬금없이. 그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인공지능 얘기했을 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뭐 기계고 앞으로는 뭐 세상이 열린다 그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런 거를. 응? 그러니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고 뭐 이럴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야? 그래, 표면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보는 데 익숙해졌단 말이야. 그 안에서 논의되는 어떤 심층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고, 저번에 봤던 게 그런 거였고, 그지?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논의점이, 관점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지? 이게 중요한 거.